안녕하세요. 진짜 공부의 시작, 자기주도 학습의 완성,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는 내가 뭔가를 되게 잘 가르쳐서 아이들을 바꾼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잘하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다 사교육이 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교육의 모든 영역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미 잘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미 잘하게 되는 친구들의 그 시작점은 어딘가를 계속 분석하고 잘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찾아낸 게 그 6가지 포인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공부 관련해서 중요한 역량 이러면 학업 능력 이런 걸 중심으로 보시고 동기부여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목표 설정. 근데 실제로 진짜 잘하게 된 극상위권에 가는 친구들은 첫 번째 요소가 절대 실행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 먹으면 바로 실행하는 그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오류를 해결하고 분석하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획을 짜는 게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른들도 계획 짜는 건 어려워요. 왜냐면 계획을 짠 다음에 그 계획이 꼭 성공으로 맞닿아야 되거든요.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바로 뭐 100점 올라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면 1억 모아야 돼. 이런 식으로 목표랑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랑 그 계획이랑 너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의 완성도를 굉장히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획이 너무 무거워져요. 하기 싫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획에 중점을 주기보다는 일단 실천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을 바꿔나가는 방식이 지금 시대의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적합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재밌게도 정서 조절력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그 자신이 못하는 것에 대한 참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버럭하고 암기가 안 돼도 짜증내고 문제가 안 풀리면 종이를 찢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서 조절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공부를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뭘 했는데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하든 절반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점점 더 유리 멘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서가 조절되어야 하지만 내가 실행을 했잖아요. 그럼 그 실행의 결과물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다시 도전하면 돼. 다시 업그레이드 하면 돼. 그래서 50%씩만 계속 채워가도 그럼 결과적으로는 거의 100%에 수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 조절력을 저는 두 번째 요소로 봐요. 이걸 못 만들고 무너지는 친구가 대치동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행력을 가진 다음에는 정서 조절 능력을 함양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는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해봐야 메타인지가 됩니다. 근데 예전만큼 공교육에서 특히 공교육이랑 일반적인 교육에 대한 인식들이 주입식 교육에 대한 반대 성향이 굉장히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암기를 하는 게 주입식 교육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입식 교육과 암기는 사실 다른 겁니다. 뭘 외우지 못하면 수학 문제를 풀 수 없고요. 뭘 외우지 못하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단계인데 얘를 경시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이 뭔가 내용들을 자기 걸로 흡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쌓여있는 게 없으니까 다음 단계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건 내 머릿속에 명확히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명확히 머릿속에 집어넣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인지를 암기랑 같이 엮어서 아이들에게 네 머릿속에서 표현할 수 없으면 구경한 공부는 진짜 네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해줘요. 아이들이 변하고 입시 시스템도 변하고 시험의 유형들도 변해요. 그러면 필요로 하는 능력치의 우선순위가 약간씩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4번째가 목표 의식이라고 낮춰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서 제가 학부모님들 상담도 꽤 하기 때문에 본인 상담해 보면 우리 아이는 목표가 없어서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서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열심히 그냥 아직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공부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데 올드한 것들을 내가 선망하게 돼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의식을 너무 세게 정하고 뭐 대학을 정한다거나 직업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큰 목표의식을 정하는 건 지금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바예요. 그러니까 얘가 좋은 학교 가고 싶어. 그래? 좋은 학교 어디? 스카이 가고 싶어? 그래. 스카이 중에서 어디? 뭐 서울대 가고 싶어? 그러면 서울대 가고 싶으면 너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중학생이라면 좋은 고등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있는 중학교 정도에서는 이 정도에서는 뭐 전교 한 5등? 10등? 뭐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탑다운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교 5등, 10등을 네가 다음 학기에 만들고 싶어. 너 지난 학기에는 반에서 5등도 못했잖아. 그럼 현실을 우리가 자각하는 거죠. 갭이 있으니까 그 갭을 메울 수 있도록 뭐 방학이나 학기 시작했을 때 그 갭을 메우는 학업량, 목표 학업량을 그 다음에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학업 역량 정도, 학업 역량이 퍼스트였고요. 제일 먼저 첫 번째였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공부하는 능력. 그래서 대부분 IQ 검사 받고 막 이러잖아요. IQ 검사 받아서 IQ 검사 성적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성 및 관계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이제 입시가 수시랑 정시로 이제 추시랑 정시로 나눠지는데 대입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가 어쨌든 수시에 큰 영향력을 주고 정시에도 지금 조금씩 이제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신 성적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행평가예요. 근데 수행평가는 팀으로 하는 것도 꽤 있어요. 팀으로 시키는 것도 있고 개인이 하는 과제도 있고, 그리고 생기부의 그 수행평가 중심의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들은 팀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협력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속칭 말하는 인성 터진 친구들은 그걸 챙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문제는 선생님과 관계도 안 좋은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만 엄청 센 친구들 중에서 자기가 막 중학생,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 부모님이 교육에 좀 생각이 너무 많으셔서 선행을 엄청 많이 했어. 그러면 수업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친구들이 적지 않거든요. 해당 수업에 대해서 중요도를 좀 낮게 보고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과의 그 협업 관계도 되게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좋은 학교들일수록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간다. 최상위 학교들은 비교과 활동이나 다른 세부특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봐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아이의 학업 역량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종합적 능력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성 및 관계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게, 요즘은 타고나서 완벽한 인재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있었어요. 10년, 20년 전에는 진짜 머리 반짝반짝하는 애가 다른 거 뭐 인성 터지고 뭐 운동도 못하고 이래도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좋은 학교 간 친구들, 그리고 지금 막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은 대부분 모든 요소를 골고루 밸런스 있게 잡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로 그 관리를 되게 잘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선천적으로 그걸 잘하느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정리 강박이 있는 친구들이나 성공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센 친구들은 그 모든 요소들을 찾아서 밸런스 있게 만듭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런데 너무 드물어요.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거의 유니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 부모님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사실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까지는 아이들이 좀 더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서 또래 집단의 문화랑 SNS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면, 지금은 부모님과 SNS, 그러니까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당연히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친구들이랑 안 놀고 집에 가서 치킨 시켜 먹고 자기가 보고 싶었던 영상 보고 만화책 보고 웹소설 보고 이럽니다. 하루 종일 틱톡 릴스 하고.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 달라진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아이의 생각이나 어떤 의식들을 바꿔줄 수 있는 존재가 주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설계해주거나 이 아이가 균형 잡힌 인재로 성장하는데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점점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쓰게 된 것도 있는 거고요. 첫 번째가 일단은 가족 생활 루틴이 잡혀있는 케이스 꽤 많습니다. 생활의 루틴을 설계하고 그게 가족 내에서 생활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 아이가 공부 습관으로 그 루틴을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생활 습관이, 루틴을 통해서 생활 습관이 형성된 애는 공부 습관을 잡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책상에 앉으면 바로 단어장 외우기.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마무리 독서를 하고 자는 것처럼 하루가 공부가 끝났을 때 마무리로 하루 종일 공부했던 거 한 페이지에 써보고 최종 플래너 정리한 다음에 공부 끝내기. 이런 루틴들이 유사성이 있죠. 그래서 루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잘 잡아놓으신 분들이 결국은 아이들의 공부 습관 형성하는 엔진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엔진이 사실은 절대 실행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절대 실행력은 습관을 통해서 실천된 방식들이 연속됐을 때 절대 실행력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저는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그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진 않아요. 예전보다는 많이 참으시더라고요. 착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참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정 코칭이라는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테크닉을 이제 배운 이후로 학습 지도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감정 코칭이 라는 게 단순히 아이의 마음을 보다듬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도 이해해주고 내 마음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조화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감정 코칭을 굉장히 잘 하셔서 지금 어떤 문제되는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직접 반응, 버럭 하는 거를 어떻게든 참아요. 물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버럭을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럭한다고 해서 그게 솔루션이 아니니까.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좀 봐야 돼요. 같이 보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바닥에 쓰레기를 버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라는 걸 정확히 인식시켜주지 못하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같이 얘기해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어렸을 땐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땐 못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중3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놓치지 않으신 게 제일 좋고요. 초 4, 5, 6이 황금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때 잘 잡아놓으면 중2 때 중2병 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제가 봤을 때는 아이의 수준에 대해서 막연히 못한다거나 막연히 잘한다거나 이런 양극단에 가지 않습니다. 판단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생긴 부작용이 하나 있긴 해요. 수많은 입학 테스트에 응시생들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죠.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아이에 대한 객관적 위치를 판단하는 게 요즘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 초등학교 중학교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입학 테스트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이가 공부했던 거 펼쳐서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화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아이에게 몸에 배기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부모님들이 키운 친구들은 잘하더라고요. 대부분 방학 때 너무 연속학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앉아 있어도 실제로 학습한 양을 열어서 보면 정말 마음 먹고 집중해서 했을 때의 절반밖에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너무 중요한 시기고 학기를 준비하기에 너무 적합한 시기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순공 시간이나 학습량을 봤을 때는 효율성이 대부분은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공부 시간을 최초엔 좀 많이 쪼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3, 40분보다 저는 한 25분 정도를 최초 시작 타임으로 봐요. 그러니까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한 건데 실제로 포모도로 같은 경우는 25분 집중해서 공부하고 5분 휴식하고 이걸 한 4사이클 정도 한 다음에 좀 더 긴 타임에 휴식을 하는 걸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마다 집중력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25분 정도를 시작 타이밍으로 잡고 집중 시간을 계속 늘려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또는 고1 정도까지는 우리가 모의고사라는 게 한 텀이잖아요. 한 타임이죠. 그 모의고사가 이제 70분, 80분, 10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표 시간은 제일 긴 100분으로 두시고 계속 늘려가는 게 필요한 거죠. 암기하는 테크닉을 저는 크게 3가지로 구분시켜줘요. 빈칸, 백지, 인덱스.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빈칸을 자기가 이제 외워야 되는 세트들을 빈칸을 만들 수가 있죠. 출력한 다음에 화이트로 칠하고 복사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요즘은 패드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패드로 찍은 다음에 이제 패드에서 지우는 기능도 있죠. 테이프로 지어서 빈칸 테스트, 중요한 것들을 골라내는 거죠. 빈칸 테스트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무지개 암기법을 적용하는 거죠. 1차 암기로 쓸 수 있는 거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틀린 거 확인하고 2차 공부한 다음에 다른 색깔 펜으로 쓰고 확인한 다음에 다른 색깔 펜으로 쓰면서 색깔 펜을 2개에서 3개 정도 계속 올리다 보면 그 암기가 수렴적으로 완성되죠. 그리고 그 1차 세트를 외울 수 있는 능력치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암기력을 높이는 요소에는 메타인지가 완전 필수고요. 무지개 암기법은 그걸 단계별로 넣는 겁니다. 내가 최종 테스트 들어가기 전에 1차 암기를 예를 들면 10분을 했으면 한 분 동안 테스트 봐서 내가 외워진 것과 안 외워진 것 9분, 안 외워진 거에 다시 5분 집중, 또 틀린 거 체크해서 또 그 안에서 틀린 거 집중 3분, 이러면 메타인지가 계속 단계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내가 모르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걸 똑같이 수학 공식, 그리고 영어, 과학, 사회, 역사 다 똑같은 세트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빈칸 테스트로 하시면 제일 표준화된 타입으로 쉽게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수준이 좀 높아진 친구들은 그 다음에 하는 게 저는 인덱스. 그러니까 인덱스가 제목 구성만 써놓고 그 안에 이제 나머지 내용을 채우는 거죠. 빈칸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전교 1등이나 극상위권 그 학생들 지도할 때 내신 대비할 때는 암기해야 되는 세트들이 명확히 있으니까 인덱스를 만들어 공부를 1차 하면서 인덱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제목, 소제목, 중제목, 그리고 소제목 밑에 뭐 4가지 항목이 있어. 그럼 1, 2, 3, 4를 써놔요. 그럼 내가 뭘 외웠으면 4가지 항목을 떠올려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4가지를 떠올려야 된다는 4개라는 개수를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4개를 제시해주면 4개를 떠올려서 쓸 수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인덱스가 백지보다는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시험 적합성도 좀 더 높아요. 그래서 빈칸 테스트로 무지개 암기법이 숙달된 친구들은 인덱스로 넘어갈 수 있고요. 인덱스로 숙달된 친구들은 백지 테스트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학습 능력, 그러니까 진도 나간 건 알겠는데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자체가 있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을 저는 일단 2개 정도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아이가 공부해 놓은 컨텐츠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를 체크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너무 빡세게 매일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2, 3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리고 부모님이 2분이시라면 좀 교대로, 가능하면 한 사람만 너무 악역하면 안 되니까 약간 과목을 나눠가지고, 그리고 측정 평가의
시간이 아니라 아이한테는 이걸 측정평가라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네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라고 접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학 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방학 때 한 것들의 의미가 사실은 없겠죠. 그래서 학원을 갔다 왔건 인강을 들었건 책을 기준으로 펼친 다음에 얘가 그 내용을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설명을 못 해주면 이해를 사실 못한 거예요. 두 번째가 저는 당연히 암기. 근데 주어진 내용들을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사라지는 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봤던 거 한 번만 다시 체크해볼까 이러면 대부분 50%는 사라졌습니다. 그럼 아이한테 이렇게 원래 기억이라는 게 사라질 수 있어. 망각이라는 게 있어. 그럼 그 50%한 번만 다시 보면 리마인드 돼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 한 번만 다시 볼까? 이래서 기억의 방식을 점검해 주는 거. 두 가지 영역, 이해와 암기 영역에서 이루어지신다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맞춰지면 자기주도 학습은 그 다음에 단계별로 되는 거죠. 돈이랑 두 가지 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돈은 하지 말라는 건 남들 좋다는 거 따라하지 말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긴 해요. 왜냐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애도 처음 키워보는데 너무 당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습은 전문가인데 육아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육아 관련된 거는 저도 팔랑귀라서 막 이것저것 하고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팔랑팔랑 하시는지 되게 이해되는데 육아랑 또 학습이랑 다른 부분은 학습은 아이가 힘들어하고 못하는 부분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되게 명확합니다. 애한테 필요한 게 중요하죠. 그래서 트렌드 따라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귀와 눈을 닫지 않는 이상 사람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를 이미 드신 분이라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꼭 정말 맛있어서 내가 찾아 먹게 된 건지. 그래서 첫 번째는 남들 좋다는 거 따라하지 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떠먹여주는 사교육 하지 말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교육도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이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과도하게 친절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떠먹여줄수록 아이는 자기주도 능력이 더 떨어집니다. 설명을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선생님보다는 설명을 하게 만드는 선생님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떠먹여주기보다는 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 하셨으면 좋겠는 거. 첫 번째는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 파악하는 거. 이건 그 시즌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학 시작하기 전, 학기 시작하기 전 그 파악한 내용대로 사교육할 때 사교육을 시키신다 이러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그분도 시행착오 없이 얘한테 필요한 걸 딱 잡겠죠. 두 번째는 부족한 부분이 되는 근원학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수학을 못해? 너 수학을 못하고 막 응용문제 이런 거 푸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럼 응용문제 학원을 추가할까? 과외를 추가할까? 이게 아니라 잘 보니까 응용문제에 있는 글을 명확히 이해를 못해. 왜냐면 응용문제는 말이 길거든요. 파악을 못했어. 그럼 얘한테 문제 있는 건 수학적인 게 아닙니다. 문해력이죠. 아이가 특수하고 더 잘하면 잘할수록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근데 그 솔루션을 부모님이 잘 찾으신 분들은 사교육을 도배하지 않고 대치동을 찾아오지 않으셔도 이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우리 아이가 못하는 것을 그냥 그 과목에 한정지어서 생각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 못하는 것 근원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기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인강 완강률이 10%가 안 된다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방법론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예습. 그러니까 예습 복습이 중요하다는 건 되게 원론적이지만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는 썰이 너무 많고요. 저는 예습은 최상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볍게 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 회독만 하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 한 번만 읽고 수업 들으면 그나마 아무것도 모르고 수업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복습 중요한데 복습을 너무 깊게 세게 가져가면 아이가 인강을 정성 들여서 안 봅니다. 그러니까 복습의 레벨은 인강에서 알려준 내용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페이지에 정리하라고 해요. 딱 한 페이지만. 그리고 네가 꼭 외워야 되는 것만 정리해. 그러면 한 반 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 내용만 네가 씹어 먹으면 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인강이 한 세트가 아니라 이 예습과 복습의 한 세트가 만들어졌을 때 그 내용들이 내 걸로 흡수되고 그 학습이 연속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몰입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인강은 아이에 따라서는 요즘 당연히 배속을 많이 하는데 배속을 너무 빨리 높이지 않은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높이면 놓치는 것도 동시에 많아요. 그럼 놓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다시 돌리고 또 보고 다시 돌리고. 그래서 인강을 활용할 때는 배속을 할 거면 해도 형광처럼 행동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광을 들을 때 현은진 선생님이 형광에서 얘기하는데 잠깐 뒤로 감기 안 되죠. 정승재 쌤이 얘기하는데 뒤로 감기 안 되죠. 그럼 그 시간에 내가 놓친 시간이 눈에 보이니까 몇 분에 한 3분 정도 놓쳤다는 노트만 써놓고 정리만 해놓고
일단은 끝까지 가. 놓친 부분만 다시 찾는 연습을 해야 덜 놓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돌릴 수 있다는 생각하면 집중력이 계속 낮아져요. 부모님이 아이의 삶에 개입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개입의 방식과 기간이 좀 제한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엄마 주도 학습이 실패하는 3가지 개입이라는 얘기를 책에 써놨는데, 3가지가 제한 없는 개입, 그리고 감정적 개입,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입을 정리하는 단계부터 진짜 자기주도 학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지만 최상위권에 갈 수 있고, 최상위권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 3가지 개입 세트를 조절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전반적인 목표는 결국 공부 독립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채점을 좀 줄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채점을 줄이고 애가 채점하는 걸 관찰하고 채점해놓은 결과 보고 사기치지 않았는지 봐주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단계별로 제한 없는 개입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리를 비워줘야지만 그 자리에 가서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제한 없는 개입을 줄여주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기한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터치하실 때 보면 계속 개입하고 계십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고3 끝날 때까지도. 그런 친구 치고 최종적으로 잘하게 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건 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적표를 보고 화내시는 것도 시기를 정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성적표 보고 화낸다고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성적표를 보고 분노해야죠. 성적표를 보고 분노하는 거, 과제 쟀는지 확인하는 거, 준비물 챙겼는지 확인하는 거, 이 모든 것들 내가 해주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개입 리스트를 쫙 쓰신 다음에 이건 언제까지 해준다, 이건 언제까지 해준다, 언제까지 해준다, 다 적어두시는 게 필요해요. 적어두셔야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면 들수록 얘가 뭘 해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꼴보기 싫어지기가 시작돼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커질 거라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럼 개입을 계속합니다. 그럼 감정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커지니까 얘가 실제로 못한 게 요만큼인데 이만큼 화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미리 걱정해 주는 거죠. 미리 화내주고. 그래서 부모님이 제한적 개입이랑 기한 없는 개입을 벗어나시면서 감정적 개입이 내려가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주인공이고 네 거야,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반성해,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감정의 틀도 넘기셔야 돼요. 그 감정적 개입이 끝나야지만 진짜 공부 독립이 시작되고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을 부모님에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는 이제 개입이 아니라 가이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도와주고, 입시 정보 알아봐주고, 요 정보 있는데 네가 보고 판단해, 이러고 정보 넘겨주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종 개입 세트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학이 지금 중간 정도 지났습니다. 방학이 중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다툼과 많은 분노와 그리고 많은 소리 지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해야 되는 것보다 너무 많은 걸 우리가 1월 달에 요구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 중에서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비우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주인공으로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얘가 자기 힘으로 자립할 수 있게 그 독립의 시기를 머릿속으로 좀 미리 생각해 두신다면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은 이번 방학 때 저절로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